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5강, 바로 병자호란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학습지는 똑같이 60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166쪽에서 169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죠?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그 7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의 왕이 된 남자가 누구였죠? 네, 바로 광해였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광해군이 왕이 됐을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굉장히 여러모로 좋지 않았죠. 한번 나눠볼게요. 당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당시에 국내 상황 어땠어요? 네, 일단 기나긴 전쟁으로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지도 대부분 다 전쟁 후유증으로 초토화,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토지가 황폐화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 문서들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지죠? 네,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 인구문서인 호적도 사라지고요. 또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문서인 토지대장, 양안도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문서인 호적과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뭐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죠? 네,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죠. 아니,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사는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문서가 사라지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고 세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발행하죠? 네, 공명첩. 이름자리만 비워놓고 돈 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장 돈은 벌리겠지만 대신 무슨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네, 신분 질서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문화재도 다 불타오르고요. 거기다가 이게 국내적 상황이라면 국외적 상황은 어땠나요? 네, 국외적 상황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힘이 쇠퇴하고 반대로 조선도 쇠퇴하게 되죠. 그죠? 명나라와 조선이 같이 힘을 잃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성장하죠? 네, 여진족이 만든 후금, 이 북방의 후금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내국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된 게 광해였어요. 자, 그럼 이 광해군은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합니까? 일단 국내적으로는 그렇죠. 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조선을 다시 복구해야겠죠. 전후 복구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황폐화된 토지를 되살리기 위해 농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아야겠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조선 최고의 명의였던 허준에게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서를 편찬하게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그런 처방전을 만든 동양계에서 굉장히 그 소중한 의서였죠.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금을 걷기 위해 다시 토지조사를 해서 땅이 어디에 얼마 있는가를 다시 기록하고 그런 토지 문서인 양안을 다시 발급을 하고 다시 이제 작성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한 다음에 인구 문서인 호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통해 다시 토지 문서인 양안과 인구 문서인 호적을 재정비해서 다시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무슨 법을 최초로 시행했죠? 네,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했죠. 이 대동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해군의 국내 정책이라면 국외 정책은 어떻게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당시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후금. 당시 이제 후금의 위협을 견디다 못한 명나라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도 임진왜란 때 너희를 도와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당시 조선의 4대 부대 반응은 어땠어요? 의리, 성리학적 명분론, 우리 부모 같은 나라인 명나라, 임진왜란 때 이 조선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명나라 덕분입니다.
우리가 오랑캐에게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명나라를 도와서 4대 의리를 다해야 됩니다. 라는 게 양반 4대부들의 입장이었지만 광해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릴 수는 없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지키겠다. 가운데 가만히 서서 어느 쪽에 적도 되지 않겠다라고 이 가운데서 균형을 잡겠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 무슨 외교? 중립 외교.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중립 외교에 관한 영상 봤었죠. 이 클립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중립 외교 누구에게는 절대 공감받지 못했죠. 네. 양반 4대부들, 이게 4대 의리를 중시하는 양반 4대부들에게는 왕이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랑 붙어먹은 일이란 말이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터져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 인조반정이 터졌습니다. 이 새롭게 떠오르는 인조정권은 절대로 무슨 외교는 할 수가 없죠. 그쵸? 중립외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란 일으킨 거잖아. 절대 중립외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피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 친명. 그리고 우리의 그 부모 같은 명나라를 괴롭히는 후금이랑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배금.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은 누구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죠? 후금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어나게 된 호란이 무슨 호란? 정묘호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호란은 외란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외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통일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이 그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을 해야만 일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딜 노린 거야? 우리를 노린 거란 말이야. 하지만 당시에 후금은 목적이 어디였죠?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였죠. 후금이 조선에게 바라는 건 뭐밖에 없어. 그래, 우리 후금이 명나라를 후드러 팰 때 너희 조선이 우리 후금의 뒤통수만 치지 말라. 그걸 원했던 거야. 광해군은 그걸 알아서 중립외교를 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했지만 지금 친명 배금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한번 좀 밟아놔야겠다 생각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정묘호란. 결국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후금과 화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결과 뭐였죠? 조선과 후금이 무슨 관계를 맺는다? 형제 관계를 맺는다. 누가 형? 후금 형, 조선 동생.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후금의 동생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쌤, 한 번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끝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터집니다. 그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두 번째 호란인 병자호란입니다. 병자년의 호,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목이 참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게 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ASMR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고막 테러라고 있죠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봅시다. 병자호란.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1636년이 병자년입니다. 정묘호란 터진 지 10년도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이 터졌냐? 자 여러분, 정묘호란 때 조선을 밟아놓고 형제관계를 맺은 후금, 이제 뒤통수가 안전해졌죠. 그죠? 조선의 이 뒤통수를 때릴 염려가 사라졌지. 그지? 한 밟아놨으니까. 이제 후금은 온전하게 누구의 힘을 집중할 수 있죠? 명나라에게 힘을 집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후금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후방 걱정 없이 명나라를 후드러 팹니다. 명나라가 엄청나게 그 코너에 몰려요. 후금은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 우리가 명나라를 이길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 대륙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우리 후금이야말로 이 천하의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요,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은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원래 황제는 이 아시아에 몇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어. 황제,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황제는 한 명만 있어야 돼. 근데 그동안은 황제가 어디 있었어? 명나라에 있었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후금이 스스로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스스로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황제의 나라라는 거야.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주인, 황제의 나라다. 이 말이야. 이 말인 즉슨 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나라 황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서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게 말합니다. 조선아, 이제 우리가 황제야.
이제 우리가 아시아의 주인이거든. 이제 너희 조선도 누굴 섬겨야 돼? 우리 황제를 섬겨야 돼. 우리 청나라 황제를 섬겨야 돼. 자, 이 말인즉슨 그동안 원래 조선은 누굴 섬겼어요? 그죠? 명나라 황제를 지성으로 섬겼죠. 그 명나라 황제를 4대로 열심히 4대1을 다 했잖아. 근데 이제 그 명나라 황제에게 하는 4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끊으라는 거야. 황제는 이제 우리 청나라 황제밖에 없어. 명나라 황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가짜 황제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 조선도 명나라 황제에 대한 4대를 끊고 진정한 황제인 우리 청나라 황제 폐하에게 4대의 예를 다 해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황제요, 너는 우리 황제를 섬기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라. 군신 관계를 맺자 하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정묘호란 때까지만 해도 형제 관계였다면 이제는 무슨 관계? 황제와 신하, 군신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청나라가. 그 정도로 힘이 강해진 겁니다. 자신감이죠. 우리가 황제다. 이제 너희도 황제인 우리와 군신 관계를 맺자. 분필이 부러졌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 이런 청나라의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해서 당시 조선의 조정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지금 우린 도저히 저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청나라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청나라랑 화의를 맺자. 바로 주화론이라고 그래요. 주장한다. 무엇을?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어요. 다른 의견은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섬길 황제는 누구밖에 없다? 명나라 황제밖에 없다. 우린 오직 명나라 황제 폐하에게만 4대의 예를 다해야 한다. 4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어디 이 땅 오랑캐를 황제로 섬긴단 말이냐? 절대로 이 오랑캐를 황제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4대의 의리를 다해야 한다. 청나라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척화론이라고 합니다. 물리친다. 그러니까 배척하자. 무엇을? 화해하자는 논리를. 그러니까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척화론, 화해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화해를 배척하자는 건 청나라랑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주전론이라고도 해요. 주장한다. 무엇을? 전쟁을. 청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조선의 사대부들 특징 어디가 더 유리했을까? 어느 쪽이 더 압도적이었을까? 그저 주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야.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어디 오랑캐를 황제로 섬긴단 말이냐? 의리 이러면서 결국에 조선 조정은 주전론, 척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인조도 그 절대 다수의 양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주전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조선 조정은 척화론, 이 주전론이 우세했고 청나라가 요구한 군신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합니다. 와, 이때 진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당시 이 군신관계를 맺자고 청나라 외교관이 왔을 거 아니야. 청나라 사신이 왔어. 청나라 황제가 이제 쓴 그 친필 서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조선 조정이 쫓아내고요. 조선 백성들도 막 나와가지고 막 청나라 사신들에게 오랑캐는 물러가라 이러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군신관계 거부하니까 누가 완전 열받았을까? 그지? 청나라 황제가 열받은 거야. 뭐야? 좋은 말로 했는데 말을 안 듣네? 어떻게 하겠다? 밟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호란은 정묘호란이랑은 스케일이 완전 달라. 정묘호란 때만 해도요. 후금은 누구랑 싸우는 중이었죠? 네, 명나라랑 싸우는 중이어서 조선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명나라랑 싸울 때 뒤통수만 치지 마 정도였어. 그러니까 당시 후금은 조선에 그렇게 힘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끼케봐야 3만 명 왔잖아. 근데 이미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 명을 압도했고 나라 이름 청나라로 바꾼 상태야. 이미 명나라는 완전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는 상태예요. 명나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온전하게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 조선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묘호란 때랑 상황이 달라. 이미 청나라는 명나라 거의 중환자실 실려가겠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각 잡고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황제가 직접 출병해요. 당시 황제가 이제 누라치라는 애였거든요. 누라치가 아니라 홍타이지요. 네, 홍타이지인데 이 홍타이지는 원래 왕자 시절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었어. 근데 얘가 직접
자신의 친위 군대 정확히 말하면 12만 8천 명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무려 10만 대군을 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도 10만 대군이면 임진왜란 때보다 적은 거 아닌가요? 임진왜란 때는 16만 명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16만 명도 이긴 나라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 때랑 상황이 달라. 왜? 일본은 대다수가 보병이죠. 하지만 얘들은 다 뭐게? 전원 다 기마병이야, 얘들아. 움직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그 최종병기활 영상 봤죠? 성 하나가 무너질 때 얼마나 빠르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이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냐면, 잠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즈가 이끄는 12만 8천 명의 기마병이 한겨울에 일부러 겨울을 골라서 압록강을 넘습니다. 쌤, 겨울에 강을 어떻게 넘어요? 강이 얼잖아. 그 얼어붙은 강을 기마병들이 건너는 거야. 일부러 겨울에 온 거예요. 강이 얼어붙을 때.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겠지 안심할 때 얼어붙은 강을 확 건너온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얼마나 빨랐냐? 당시 한양에 있던 인조가 전하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늘 전략이 있죠. 유목민족은 육지에선 강하지만 바다를 건널 수 없어. 이번에도 어디로 도망가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정묘호란 때처럼 얘들이 건널 수 없는 어디로 가자? 강화도로 가자. 하고 강화도로 짐 싸가지고 나왔거든, 궁궐을. 근데 이미 청나라 군대가 서울 근처까지 온 상황이야. 강화도로 가다간 잡히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상상해 가죠? 그러니까 왕이 서울을 나와서 강화도로 건너가기도 전에 이미 근처까지 온 거예요. 못 가는 거야.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긴 거야. 어떻게? 그래서 한양의 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한산성이야. 한양의 남쪽이라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부랴부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피신하고요. 그 남한산성을 12만 8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삥 둘러서 포위합니다. 갇혔어요. 당시 남한산성을 지키던 군대는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 10대 1이죠. 10대 1.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와, 근데 겨울이었거든. 성에 보관되는 식량도 얼마 안 돼. 그래서 이 성에 갇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의 신하들이 논의를 벌입니다. 쌤, 논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청나라 황제가 성 점령하면 끝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남한산 가보셨나요? 와, 남한산성이요. 진짜 그 남한산에 지어져 있는 성인데,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야. 진짜 그 성 가파른 데 성이 있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도 이거를 그 한겨울에 이 성을 공략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위하고, 항복하겠지 하고 지켜보던 상황이었어. 근데 당시 성에 갇혀있던 조정의 신하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청나라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청나라와 화해를 해야 한다. 주아파. 당시에 청나라랑 화해해야 한다 그랬던 이 당장의 치욕을 참고 훗날을 위해서 화해를 해야 한다 주장했던 게 이런 주아파의 대표가 바로 최명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 된다. 절대로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깨끗하게 이 4대의 의리를 지키다 죽겠다. 그래야 한다. 나라의 그 신념을 지켜야 한다 했던 게 바로 척합파입니다. 화위를 배척하자. 척합파. 이 척합파야 다른 말로 이제 주전파라고도 하죠. 이 대표적인 척합파가 김상원이었어요. 김상원. 그래서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와 김상원을 중심으로 한 척합파가 격렬하게 논의를 벌입니다. 이런 상황, 이 남한산성에 갇혀서 화해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를 놓고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실제로 다룬 영화가 남한산성이란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이병헌 씨가 최명길 역할을 맡았고, 어느 배우죠? 김윤식 배우님께서 김상원 역할을 맡았어요.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절박했던 상황이 정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이미 사실 결론은 나와 있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미 포위당한 상태야. 외부에서 지원군도 끊겼어, 얘들아. 비록 왕을 구하겠다고 사방에서 지원군이 몰려오긴 했지만 이 청나라의 두터운 포위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성에 갇혀서 죽을 수 없잖아. 심지어 성에 보관돼 있던 식량도 모두 떨어집니다. 사실 47일 동안 버티거든? 근데 47일 버티고 나니까 식량조차 떨어진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뒤늦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요. 항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봐봐.
애초에 이렇게 항복하고 청나라 조건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이때 받아들였으면은, 말로 할 때 받아들였으면은 스무스하게 끝났을 텐데, 이미 청나라가 군대까지 끌고 와서 47일 동안 버티고 버티다 항복을 한 거야.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항복한다고? 이제 와서 야 버틸 거 다 버티고 그래 항복 받아주긴 할 건데 괘씸해서라도 그냥은 안 돼. 야 니네 왕이 직접 나와서 우리 황제폐하 여기까지 오셨잖아. 지금 황제가 직접 왔잖아. 청나라 황제가. 니네 왕이 직접 나와서 우리 청나라 황제폐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근데 니네 왕은 우리 황제폐하께 객인 죄인이니까 죄인은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성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 원래 조선의 왕은 골룡포를 입고 있잖아요. 너희 왕은 죄인이니까 왕의 상징인 골룡포 입지 말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일상복 입고 나와. 그리고 말 타지 말고 가마 타지 말고 직접 발로 걸어서 나와. 나와서 우리 황제폐하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조아리는 3배 고두 구례의 예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이 삼전도가 여러분들 당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머무르고 있던 곳이 삼전도인데 이게 오늘날 어디냐면은 오늘날 여러분들 그 롯데타워 알죠? 서울 송파 롯데타워 거기에요. 롯데타워 거기. 여기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딱 이런 단위에 있고 청나라 군대가 쫙 지켜보는 와중에 인조와 신하들은 성을 나섭니다. 일상복을 입고 한겨울에 눈을 맞아가면서 걸어와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3배 고두 구례가 어떤 거냐면 총 3번 절을 합니다. 근데 절할 때마다 3번 고개를 조아려야 돼. 이런 거야. 한 번 절을 딱 해요. 절하고 꽝, 꽝, 꽝 3번 머리를 땅바닥에 찍어야 돼.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절하고요. 또 머리를 꽝, 꽝, 꽝 또 절하고 꽝, 꽝, 꽝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찍어야 되는데 한겨울이었잖아. 땅바닥에 꽝꽝 얼었잖아. 청나라 황제가 말합니다. 야 조선의 왕, 네 대가리를 땅바닥 찍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라. 들릴 때까지 해라. 이래서 인조가 꽝, 꽝, 꽝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날 때까지 꽝, 꽝, 꽝 찍어요. 그때 여기 클립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영상이에요. 자,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 황제 앞에서 왕이 머리가 깨질 때까지 항복 의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조선은 이제 청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신하가 된 겁니다. 이제 무슨 관계가 맺어진 거죠? 군신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군은 당연히 청나라 황제고요. 신은 우리 조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나라와의 4대 관계를 끊고 청나라 황제에게 4대를 취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그 서울 롯데타워 근처에 가면요 이때 상황을 기록해 놓은 삼전도비가 있어요. 청나라가 그것도 웃긴 게 청나라가 우리한테 시켜. 야 이런 역사적인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우리 황제폐하의 그 위험을 담은 비석 하나 만들어 시켜서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청나라도 얌전히 물러가지 않아. 야 그리고 니네 나라에서 우리 청나라에 감히 우리 청나라에게 끝까지 개기자고 주장한 놈들 있지. 김상훈 포함해서 이 척하파 놈들 다 우리가 잡아간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척하파 신하들만 잡아간 게 아니야. 조선이 다시는 개기지 못하게 하려고 조선의 왕자들도 잡아갑니다. 아 이제 무슨 굴욕이야. 진짜 왕자와 조선의 그 척하파 신하들도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나라가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잡아가요. 청나라의 근거지가 되는 이 북방 만주 지방은 굉장히 춥고 척박한 지역이야. 인구가 부족해. 그래서 조선인들 엄청나게 많이 잡아갑니다. 몇 명을 잡아갔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50만이에요. 당시 조선 인구는 400만이었거든 얘들아.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포로가 잡혀갔고요. 또 청나라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삥을 뜯어갑니다. 이 병자호란 끔찍한 전쟁이었죠.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결과 일단 여러분 후금 군대,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죠. 청나라 군대가 몰려온 청나라 군대와의 전투가 벌어진 이 서북지방
완전 착살났어요. 청나라 군대 이 말발구말에 이 서북지방을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결과 거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결과 이 서북지방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나라랑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군신관계.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무슨 관계? 형제관계. 병자호란 때는 무슨 관계? 군신관계.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속 터지죠? 이게 뭐야? 그놈의 4대 의 때문에 나라 아주 작살났네. 속 터지죠, 그죠? 여러분 봐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감각,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절단냈으면 누군가는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그죠? 당시에 이런 잘못된 외교 정책을 수립한 왕과 신하들 책임지고 사과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권력을 내려놓아야겠죠. 근데 그랬을까요? 그러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 이 왕과 이 조정을 이끌던 사대부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 이 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북벌론이에요. 북벌론. 북쪽을 정벌하자. 북쪽이 어디야? 조선의 북쪽에 누가 있어요? 청나라. 청나라 정벌하자는 거야. 엥?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야. 으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 저씨 오랑캐에게 짓밟혔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굴욕을 당하고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빨리 이런 치욕을, 이 굴욕을, 이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이 청나라에게, 저 오랑캐에게 당한 이 치욕과 수모를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굴욕을 갚자. 굴욕 갚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청나라를 우리가 정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게 왜 무슨 논리냐면 이렇게 책임을 피하는 순간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야 근데 니네가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펴가지고 했으니까 책임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청나라에 당한 어이 수모를 갚아야 되는 왕국에 어디 책임을 따지고 있어. 이런 식이 되니까 교묘하게 책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병자호란의 그 원인 전개 결과, 이 아래에 보시면, 프린트 아래에 보시면 북벌론, 북학론 나오죠.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거기 이건 지우고요. 여러분 프린트는 아래 나와 있지만 저는 공간 관계상 여기다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북벌론. 그리고 옆에는 뭐가 나와요? 네, 북학론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벌론, 북학론. 딱 한 글자가 다르죠. 그죠? 가운데 있는 글자가 다르죠. 북벌론이냐, 북학론이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북쪽, 조선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예요? 청나라입니다. 북벌론은 뭐 하자는 거야?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논이고요. 북학론은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학습하자, 배우자라는 의미요. 완전 다르죠. 일단 여러분 이 북벌론이 나오게 된 거는 좀 더 복잡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적는 건 안 적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적는 거는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청나라가 이제 전쟁 끝나고 방금 말했지, 누굴 잡아갔다 그랬죠? 조선의 그 척합파 신하들과 왕자들을 잡아갔다 그랬죠. 당시 여러분 조선의 왕인 인조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세자였던 소원세자고요.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에요. 그 왕과 본부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 이제 그 세자라 부르고 둘째부터 대군이라 부르는데, 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잡혀가요. 어디로? 청나라로. 잡혀갈 때만 해도 소원세자랑 복림대군은 이 오랑캐 새끼들 언젠가 우리가 힘을 길러서 복수할 테다 이러고 잡혀갔거든. 근데 청나라에 와서 보니 청나라가 어때? 그렇게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가 어때요?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잘 나가고 문화나 모든 면에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특히 얘네가 잡혀갔을 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드디어 청나라가 명나라에게 결정타를 먹입니다. 명나라의 수도,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 있죠? 여기마저 청나라가 점령해버려. 그리고 명나라 황제는
수도를 버리고 이 남쪽 지방으로 도망가서 이 남쪽 지방 끄트머리에서 남명 정권, 남쪽의 명나라를 남명 만들고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걸 본 거야. 청나라 군대가 그 북경까지 점령하는, 베이징까지 점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구나. 얘들 진짜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얘들을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 얘들의 뛰어난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 특히 얘들아, 당시 청나라가 이 서양 애들과도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서양 애들과도.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에는 서양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당시 대표적인 서양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인데, 특히 소원세자는 우리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누구랑도 또 교류하냐?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도 이제 교류를 해요. 마테오 리치의 그 일기장에 나와, 소원세자 이야기가. 엄청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젊은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소원세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것저것 서양의 문화를 전해줘요. 대표적인 게 만원경, 지구본 이런 것들 세계 지도도 막 전해줘. 그래서 소원세자에서 엄청 감명을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에만 돌아가면 이 서양의 문화,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선을 발전시켜야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 청나라가 이제 얘네들한테 인질생활 끝나고 집에 보내준 거야. 야, 인질생활 할 만큼 했다. 이제 돌아가. 집에 가. 하고 한 거야. 그 보내준 이유는 더 이상 인질을 잡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청나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명나라 이제 힘 합쳐서 개교도 우리한테 안 돼. 그러니까 굳이 인질을 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해서 보내줍니다. 돌아와요. 자, 여러분. 조선의 왕인 인조. 마음이 어땠을까? 일단 이 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 얼마나 애틋했겠어, 얘들아. 아버지가 못나서, 이 못난 나라에 태어나서 내 아들들이 쓰레기 같은 오랑캐에게 붙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니? 이래가지고 인조가 처음 두 달 돌았을 때는 우리 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랬는데, 아니 이게 웬걸? 소원세자가 인조를 만난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 내 말 들어봐요. 아빠, 아버지 청나라 오랑캐 아니야. 청나라 오랑캐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청나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청나라 엄청 발전했어요. 우리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무시할 게 아니라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한번 봐봐요, 아버지. 제가 청나라랑 청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받아들인 선진 문물이에요. 이거 만안경이라는 거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인조 기분이 어떨까? 인조는 청나라 때문에 대가리가 깨졌는데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장남이라는 놈이, 세자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얘기를 한 거야. 인조가 완전 빠개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벼루를 집어서 소원세자 머리에 던져버린 거예요. 띵 하고 벼루를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원세자가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세자가 기절을 했으니까 그 의원들이 치료할 거 아니야. 당시 이원익이라는 의원이 소원세자에게 이제 침을 넣고 치료를 했는데 세상에나 치료를 한 지 며칠 만에 소원세자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소원세자의 몸에서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검은 피가 퐁 나오더니 소원세자가 죽어버렸어.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은 피가 나온다는 건 독살당했다는 거야. 독살. 그 시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돌팔이 의원이 한나라에 세자를 죽였다. 조사해서 이 이원익과 삼족을 멸해야 한다. 인조가 뭐라 그랬을까요? No. 이원익 is best doctor. 그는 최고의 의사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의료사고일 뿐이니 죄를 묻지 않겠다. 신하들이 눈치를 갔죠. 아, 누가 죽였구나. 왕이 이원익을 시켜서 죽였구나. 여러분, 소원세자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독살당해서 죽어요. 근데 화제가 죽었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복림대군이 아니야. 소원세자는 그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였어. 세자가 죽으면 그 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인조의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 이게 법이야. 근데 인조는 소원세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며느리, 소원세자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 죽여버리고요. 자신의 손자, 소원세자 아들들도 유배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아예 소원세자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오랑캐에게 물들었다. 이래가지고. 이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들? 복림대군밖에 없죠. 그래서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인조 다음에 왕이 된 효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림대군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봤죠? 자기 형이 청나라 배우자고 했다가 어떻게 뚝배기 깨지고 독살당해서 집안이 멸문당하는지. 그래서 자기 왕이 된 거잖아.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왕이 된 효종.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랍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해. 할 수 있는 말 뭐겠어?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 청나라 오랑캐에게 복수하겠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니.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적어봅시다.
아이고, 진짜 사랑과 전쟁은 여러분 현실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나라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형이 뚝배기가 깨지고 왕이 된 둘째 복림대군, 그가 효종이었고, 효종은 당연히 원래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족한 정통성, 둘째라고 하는 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 청나라에게 복수하자는 말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가 당시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던 붕당이 서인이었어요. 서인은 여러분들, 이 서인이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애들이거든. 얘들은 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지, 그지?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지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우린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누구다?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쟤들에게 뭐 해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이렇게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저 오랑캐가 잘못되었으니 그 오랑캐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오랑캐랑 싸우자 그랬던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우린 올바른 일을 한 거니까 계속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북벌로 내는 순간 이 서인의 침령 배경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 거야. 그 잔혹한 오랑캐와 싸우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하다가 피해를 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올바른 정책, 그 오랑캐를 물리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린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자, 청나라랑 싸우자 이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벌론이 나오는 거예요. 와우. 자,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조선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자. 인정하자. 청나라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수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북학론입니다. 근데 참 조선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북학론은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왜? 북학론 하자고 했다가 한나라의 세자도 뚝배기가 깨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주류로 나오지는 못해요. 좀 비주류였습니다. 주류는 북벌론이었어요. 근데 참 웃긴 건 여러분, 효종과 서인들 북벌론을 이야기하지만 북벌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북벌이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얘들이 제일 잘 알아. 체급 차이가 나잖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 북벌론을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기르거든? 근데 얘들이 그 길렀다는 군대 보면은 북벌을 위한 군대가 아니야. 주로 했던 건 방어를 위한 성을 쌓는 거였어요. 청나라가 다시 몰려왔을 때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런 성 쌓는 거밖에 안 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당시 이 효종과 서인이 결국 북벌론을 주장하는 건 냉정히 말해서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였고, 북벌론을 내세우면서 키웠던 군대도 결국 청나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 쌓는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코미디를 말씀드릴까요? 당시 청나라가 여러분,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조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이 청나라, 중국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오늘날에 러시아가 있죠. 그죠? 러시아 형님들 있잖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청나라랑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랑 러시아가 국정 지방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게 돼. 그 당시 청나라 황제가 조선 효종한테, 야, 우리 지금 이 오랑캐, 러시아 오랑캐들이랑 싸우고 있거든. 야, 근데 얘네가 좀 만만치 않아. 너희 조선이 우리 청나라 좀 도와줘야겠다. 군대 좀 보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으아, 북벌론 하기도 모자라 마지기 무슨 놈의 군대야. 러시아랑 싸울 때 청나라 등푸르 치겠다. 만약에 진짜 북벌을 논의했으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지? 막 러시아랑 막 동맹 맺거나 막 청나라 러시아 싸울 때 등푸르 쳤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했을까요? 효종, 네 황제폐하 군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 조선의 정예 조총수들을 보내요. 이게 바로 나선정벌이라는 거예요. 나선정벌. 이게 이제 러시아를 정벌하러 간다 이런 거예요. 나선정벌. 그러니까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자로 아라사. 그래가지고 나선, 러시아를 정벌하러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의 그 조총병들이 이제
이 청나라와 러시아랑 싸우는 여기에 이제 지원을 가게 됩니다. 가서 잘 싸웠을까요? 네. 진짜 잘 썼어요, 얘들아. 얘들아,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굉장히 잘 쏘죠, 그죠? 우리가 활의 민족이잖아. 지금도 양궁은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잖아요. 여기 있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어, 얘들아. 국가대표가 되면 금메달은 그냥 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원거리 사격에 능숙하거든요. 근데 이 활 쏘는 실력으로 이제 뭘 쏘는 거야? 총을 쏘니까, 당시 조선의 조총수들은 백발백중이었다 그래. 청나라도 그걸 알고 있어. 조선의 조총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그래서 다시 청나라 황제가 콕 집어 말해. 너희 조선은 조총병들의 사격 실력이 뛰어나니 너희 조총병을 보내다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접전에 약한 거지 이 원거리 사격은 기가 막혔거든. 그래서 조선의 조총병들이 갑니다. 사격 실력이 정말 기가 막혔어. 얼마나 기가 막혔냐. 러시아 애들의 기록이 남아있어. 러시아 애들이 청나라랑 싸우면서 그 기록을 남겼잖아. 이렇게 나와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청나라 군대에 대가리가 큰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대가리가 큰 놈들이 쏘는 총은 백발백중이다 라고 해. 대가리가 큰 놈들이 누굴 말하는지 알아요? 조선 병사들. 왜 조선 놈들 보고 대가리가 크다 그랬냐? 조선인들이 우리 머리 모자 정통 의상 뭐야? 갓 쓰잖아, 갓. 여러분 알죠? 갓 쓰는 거. 조선의 병사들 머리에 갓을 쓰잖아. 이게 멀리서 갓의 존재를 모르는 러시아들이 보기에 뭐야,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 갓이 검은색이니까 한 2배로 커 보이는 거야. 대가리 겁나 크네? 했는데 걔들이 쏘는 총은 백발백중인 거야. 그래서 대가리 큰 병사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될 대가리 큰 병사들이 이렇게 불릴 정도로 조선의 조총병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조총병이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랑 싸운 거죠. 이게 북벌론의 허상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말로만 북벌을 내세우는 거지 청나라 황제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얌전히 도와줬다고요. 그 북벌을 위해 기른 군대가 청나라 도와서 러시아랑 싸웠다고요. 그 여러분, 근데 정말 좀 슬픈 건 정말 잘 싸웠거든요, 우리나라 병사들. 근데 우리나라 병사들 되게 많이 죽고 다쳤어요. 왜? 러시아 군대에게 죽은 게 아니야. 동장군에게 죽었어요. 추운 겨울. 그 봐봐, 이게 웃긴 게 우리는 어쨌건 청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이 멀고 먼 북방에 이 추운 러시아 땅을 간 거잖아. 근데 청나라 군대는 우리에게 군량도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먹을 식량 다 알아서 챙겼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 얼마나 춥니? 그래서 조선의 병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동상 걸려 얼어 죽는 병사가 더 많았다 그래.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굶어 죽거나.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죽은 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을 죽었다.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이렇게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고 돌아온 조선의 병사들 상을 받았을까요? 받을 수 없어. 왜? 얘봐. 지금 공식적으로 조선 왕과 이 서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뭐야? 오랑캐에게 원수를 갚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인데 지금 이 조선의 군대가 누굴 도와준 거야? 정벌하자고 하는 청나라를 도와주러 간 거잖아. 이걸 사람들이 알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요. 조선의 군대가 그러니까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싸우러 간 걸 비밀에 붙이고요. 이 돌아온 병사들도 너희는 출병한 적 없는 거다 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심지어 그 러시아에 왔다 가는 그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병사들에게도 어떠한 보상금도 내려오지 않아요.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도 어떠한 상도 주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끝났고요. 자, 여러분 60번 프린트를 뒷장을 넘겨보면 왼쪽 위에 역사탐구 광해군의 중립외교, 오른쪽에 역사탐구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해가지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랑 관련된 자료, 당시 병자호란 때 당시에 주화파와 척화파의 이런 갈등을 다룬 자료들이 나와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의 그런 통치 체제, 수치 체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